세상에는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슬픈 운명들이 있습니다. 이름 대신 그저 놈이라 불리고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매질이 더 익숙했던 삶.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진흙 구덩이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거칠고 터진 손끝에는 신이 숨겨놓은 기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나무 토막 하나, 흙 한 줌이 그의 손을 거치면 생명이 되었습니다. 천한 노비의 손에서 피어난 조선 최고의 예술. 세상은 그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는 오직 흙과 불로써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닿은 한 장인의 뜨거운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북서풍이 한양의 기와 지붕들을 덮치고 가난한 이들의 뼈마디를 파고들던 그해 겨울,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한양의 세도가로 이름 높은 김대감 댁의 뒷마당,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행랑채의 구석진 곳에 한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도리였습니다. 부모가 천한 신분일지라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아남으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으나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도리의 삶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5살 핏덩이 때부터 고아가 된 도리는 김대감, 댁의 부엌대기 노비로 거두어졌습니다. 말이 거두어진 것이지 실상은 식은 밥 한 덩이에 평생의 노동을 저당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리의 하루는 세상의 모든 빛이 잠들어 있는 시간, 새벽 닭조차 목청을 틔우기 전인 인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물가의 물은 밤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5 소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돌로 얼음을 깨고 제 몸집만 한 물동이를 날라야 했습니다. 물이 찰랑거려 낡은 집신 위로 쏟아지면 그 물은 순식간에 얼음이 되어 발가락을 잘라낼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은 도리가 견뎌야 할 고통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갉아먹는 것은 뼛속 깊이 박힌 천대였습니다. 지나가던 하인들조차 도리를 보면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처럼 코를 막거나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안채의 높은 분들에게 도리는 투명 인간이거나 혹은 기분 나쁜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재수 없는 놈이 눈에 띄면 하루 공친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힐 때마다 도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더욱 깊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림자처럼 사는 것만이 그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멸시 속에서 도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단 하나, 아무도 찾지 않는 뒷산의 으슥한 공터였습니다. 해가 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 도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 그곳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년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비밀스러운 작업실이었습니다. 도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기이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여기저기 터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 손끝이 나무나 흙에 닿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누군가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려다버린 옹기진 참나무 토막도 도리의 손을 거치면
하늘을 비상하는 매가 되었습니다. 냇가에 버려진 깨진 키와 조각은 도리의 손길 몇 번에 어미를 기다리는 애처로운 강아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리는 조각칼도 없이 그저 날카로운 돌조각이나 쇠붙이 하나로 나무를 깎고 흙을 빚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도리는 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을 읽고 흙의 숨소리를 듣는 창조주였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사물들이 생명을 얻을 때마다 도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박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 댁사랑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감이 청나라 사신에게 선물 받아 애지중지하던 청화백자 필통이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실수로 필통을 떨어뜨린 어린아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고, 대감의 불호령은 사랑차의 담장을 넘어 행랑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솔이 숨을 죽이고 대감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그 밤, 도리는 남몰래 쓰레기장에 버려진 깨진 필통 조각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백자 필통은 처참하게 깨져 있었지만 도리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깨진 그 모습조차 애처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도리는 부엌 아궁이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조각을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틈새를 오츠나무 진액으로 꼼꼼하게 메우고 그 위에 금가루 대신 고운 황토를 물에 개어 조심스럽게 덧발랐습니다. 그의 의도는 깨진 흉터를 감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를 드러내어 마치 하얀 눈밭 위에 피어난 붉은 매화나무 가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밤이 새도록 자신의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정성을 다해 필통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의 천한 신분도 내일 닥쳐올 고된 노동도 잊은 채 오직 이 깨진 그릇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감의 책상 위에 다시 놓인 필통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동강이 났던 필통은 온데간데 없고 깨진 틈새마다 고풍스러운 흙의 빛깔이 스며들어 마치 원래부터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기품 있는 예술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도리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대감은 필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는커녕 누가 감히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댔느냐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범인을 색출하려는 서슬퍼런 분위기 속에서 도리는 자신이 한 일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물건이 아까워 고쳤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눈에 비친 도리는 예술가가 아닌 주제를 모르는 건방진 종놈일 뿐이었습니다. 천한 노비놈의 더러운 손이 닿은 물건을 자신이 어찌 다시 쓰겠느냐는 대감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함께 도리가 밤새워 살려낸 필통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백자 파편들은 도리의 찢어진 가슴과도 같았습니다. 단지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재능은 더러운 것이 되었고 그의 정성은 오만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대감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양반의 물건을 능멸했다는 죄목으로
도리에게는 무자비한 멍석말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개의 몽둥이가 도리의 등을 내리찍었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도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산산조각난 필통의 파편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의 손은 정말 더러운 것인지, 자신은 아름다운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 도리는 끊임없이 자문하며 절망했습니다. 초주검이 된 도리는 거적에 쌓여 대문 밖 차가운 눈밭에 버려졌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피투성이가 된 도리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고통도 배고픔도 멸시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15 소년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을 밟는 저벅저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삿갓을 쓴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삿갓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도리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하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거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도리의 머리맡에 툭 던졌습니다. 살고 싶으면 먹고 죽고 싶으면 그냥 두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도리의 상처투성이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그 손재주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깝다면 자신을 따라오라는 뜻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눈 속에 박힌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처럼 차갑게 식은 밥덩어리였지만 도리에게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왔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비록 천하게 태어났어도 내 손끝에 남은 불씨마저 꺼트릴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질질 끌며 눈 위에 찍힌 노인의 발자국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이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되는 가시밭길보다 더 험난하고 불길보다 더 뜨거운 여정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그리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따라 도리가 도착한 곳은 한양에서도 며칠을 꼬박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짜기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의 낡은 가마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박영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흙과 불하고만 대화하는 기인이었습니다. 도리는 그곳에서 당장이라도 스승에게 흙을 빚는 법을 배울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 순진한 기대는 첫날부터 무참히 깨어졌습니다. 박영감은 도리에게 물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대신 도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불목한이었습니다. 오직 장작을 패고 가마에 불을 지키는 일. 그것이 도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수행이었습니다. 가마터의 생활은 김대감, 대개 노비 생활보다 육체적으로는 더 고달팠습니다. 박영감은 불의 색깔이 조금만 변해도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는 붉은 빛을 보고 가마 안의 온도를 읽어내야 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양만 보고도
바람의 방향과 습기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도리의 얼굴은 늘 숯검댕이로 뒤덮여 있었고 눈썹은 뜨거운 열기에 그을려 짧아졌습니다. 이 손바닥과 발바닥은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도리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흙을 만지게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를 데려왔느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리는 눈밭에 버려졌던 자신을 거두어준 노인의 그 무심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을 이기지 못하면 흙도 이길 수 없다는 스승의 무언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소녀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0번이나 바뀌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박영감은 비로소 도리에게 흙을 허락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물레 위 차가운 점토의 감촉에 도리는 전율했습니다. 거친 손바닥 안에서 부드러운 흙이 돌아갈 때 도리는 마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리가 밤을 새워 정성껏 빚은 그릇들은 감에서 나오자마자 박영감의 망치 아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마터의 아침은 언제나 그릇 깨지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도리의 그릇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겉모양은 흉내냈으나 그 안에 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태는 매끄러울지 몰라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이 없다는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릇이 가루가 되어 흙바닥에 흩어질 때마다 도리의 자존심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리는 깨진 사기 조각을 손에 쥐고 피가 나도록 꽉 쥐어보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중 가마테어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가죽신을 신은 젊은 사내. 그는 한양 최고의 상단인 천군 상단의 후계자이자 당대 최고의 기교를 가진 천재 도공 장수였습니다. 장수의 등장은 가마터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쭈그리고 앉아 보리밥을 먹던 도리를 흘겨보았습니다. 마치 귀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장수는 박영감에게 다가와 오만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조정에서 주최하는 조선 최고의 도공을 가리는 경합에 참가하라는 권유였으나 그 말투에는 늙고 병든 장인에 대한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거절하자 장수는 기다렸다는 듯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한때 조선 제일이라 불리던 분이 이젠 감각이 다 죽어 겁이 나서 숨어 사시는 게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에 도리의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스승이었지만 누구보다 불과 흙을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스승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도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박영감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은 뜻밖의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나가는 대신 이 아이 도리를 경합에 내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수는 배를 잡고 폭소했습니다. 흙 만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노비놈을 자신의 상대라고 내세우는 것이냐며 페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도예라는 예술 자체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웃었습니다.
장수는 도리에게 침을 뱉듯 진흙탕에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는 없는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마터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도리는 미친 사람처럼 물레에 매달렸습니다. 장수를 이겨야 한다. 스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천한 노비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야 한다. 강박관념이 도리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도리는 장수가 만든다는 티끌 하나 없이 희고 얇은 백자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흙을 찾아 산을 헤매고 더 높은 온도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얇게 빚으려 할수록 그릇은 주저앉았고 더 희게 만들려 할수록 색은 탁해졌습니다. 가마문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기형적인 실패작들을 보며 도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경합 날짜는 다가오는데 도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조차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경합을 일주일 앞둔 어느 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가마터의 지붕을 날려버릴 듯 몰아치던 밤, 도리는 빗속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천한 피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빗물이 눈물과 섞여 흙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도리의 귀에 빗소리를 뚫고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마터 한 구석,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처마 밑에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털이 다 빠지고 피부병에 걸려 흉측한 몰골을 한어미 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길질 당하고 쫓겨다녔을 그 비루한 짐승. 하지만 그 어미 개는 자신의 품속에 꼬물거리는 새끼 강아지들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찬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새끼들에게만큼은 자신의 천을 나눠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미개의 눈과 도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지치고 고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우주보다 깊은 평온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도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쫓았던 완벽함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장수의 백자처럼 매끄럽고 화려한 것만이 아름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비루한 어미개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숭고함은 무엇인가? 초라하고 더러워도 생명을 품고 온기를 나누는 저 모습이 왜 저토록 눈물겹게 아름다운가? 그릇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기 위한 것이며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진리를 도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도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뚫고 다시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레 위에 새로운 흙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려 애썼던 기교들을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얇게 빚으려 하지도 뒤 완벽한 대칭을 맞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마치 저 빗속에 어미 개가 새끼를 품듯 흙을 어루만지고 감싸 안았습니다. 물레가 돌아가자 흙덩이는 서서히 둥근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호리병도 날렵한 주전자의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둥글고 넉넉한 마치 보름달 같은 항아리였습니다. 약간은 이지러진 듯하고
어딘가 투박해 보였지만 도리의 손끝은 그 안에서 뛰고 있는 흙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이 그릇이라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눈물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감에 불을 지피는 날, 도리는 목욕 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마 앞에 섰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불이 타올랐습니다. 도리는 잠 한숨 자지 않고 불길을 지켰습니다. 이 불이 자신의 욕망을 태우고 오직 순수한 마음만이 그릇에 남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 문을 여는 날, 도리가 품에 안고 나온 그릇은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달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선의 심장 한양의 궁궐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 8대서 모여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장인을 뽑는다는 소식에 양반부터 시장터의 장사치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궁궐의 단청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위엄 있는 풍경 속에서 도리의 존재는 지극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허름한 삼벗에 낡은 집신, 그리고 흙먼지가 내려앉은 보찜 하나. 사람들은 도리를 보며 수긍어렸습니다. 저런 남루한 행사액을 한 자가 감히 어전 경합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장수는 최고급 비단옷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입장하여 좌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당대 최고의 감시관을 가진 선비들과 고위 대신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는 임금님이 친히 행차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오른 장수는 비단 보자기를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군중들 사이에서 참아왔던 탄성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장수의 작품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절경이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백자 위에 푸른색 안료인 청화로 그려진 용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하늘로 승천할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정교했고, 그릇의 두께는 종잇장처럼 얇아 햇살이 투명하게 비칠 정도였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곡선은 인간의 손으로 빚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계적인 정교함을 자랑했습니다. 장수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흙을 구해 불순물을 수천 번 걸러내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장 비싼 안료를 사용하여 꼬박 1년을 공들여 빚은 역작이라 했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조선의 위엄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릇이라는 그의 설명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승리자의 그릇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미 승부가 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수의 솜씨를 치하하기 바빴습니다. 이어 도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청화백자의 잔상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보찜을 풀었습니다. 단상 위에 도리의 그릇이 놓이는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침묵이라기보다는 실망과 당혹감이 뒤섞인 정적이었습니다. 도리가 내놓은 것은 아무런 문의도
장식도 없는 그저 둥글고 커다란 백자 항아리였습니다. 장수의 것처럼 눈부시게 희지도 않았습니다. 약간은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유백색이었고 표면에는 흙 속에 섞인 작은 티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드문드문 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형태가 기묘했습니다. 완벽한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힘과 흙이 주저앉으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멈춘 듯 윗부분이 살짝 이지러진 비대칭의 모양새였습니다. 곳곳에서 비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임금님 앞에 시골 장터에서 젓갈이나 담는 흔해 빠진 항아리를 내놓다니 이는 왕실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성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장수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며 도리의 몰락을 즐거운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릇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려 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소란이 커지자 임금님이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임금님은 녹이 띤 목소리가 아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경쟁자의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이토록 심심하고 투박한 그릇을 빚어왔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평생 가슴속에 품어왔던 생각들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려한 기교를 부릴 줄 모르는 천한 출신임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그릇을 빚을 때 오직 보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만을 바랐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그릇은 꽉 차 있는 듯하지만 비어있고 비어있는 듯하지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넉넉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밤길을 걸을 때 올려다보는 둥근 보름달처럼 어디 한 군데 모난 곳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빛을 나눠주는 저 달을 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둥글지 않은 것은 오히려 너무 완벽한 것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숨 막히게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조금은 이지러지고 부족해 보이기에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이 슬픈 사람도 기쁜 사람도 차별 없이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흙을 빚었다고 도리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철학을 전했습니다. 도리의 진심 어린 설명이 끝나자 궁궐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의 항아리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함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의 청화백자가 차가운 얼음장이나 날카로운 칼날 같다면 도리의 항아리는 따뜻한 쌀밥이나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은은하고 푸근한 빛깔.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위로가 그 투박한 곡선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만류하려 했으나 임금님은 손을 저어 물리치고 도리의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항아리의 표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끼셨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따뜻하구나.
임금님은 젖은 눈으로 도리를 바라보며 장수의 그릇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만지기에는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 곁에 두기 두렵지만 이 아이의 그릇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보고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만지면 잃어버렸던 고향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 그릇이야말로 백성을 품어야 하는 진정한 조선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임금님의 말씀이 궁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도리의 어깨를 짚으며 만천에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조선 최고의 장인은 흙으로 기교를 부린 자가 아니라 흙으로 사람의 마음을 빚어낸 이 도리다. 순간 봇물 터지듯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은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력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사랑과 위로를 빚어낸 한 인간의 숭고한 승리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도리는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저 멀리 관중석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늘 엄하고 무섭기만 했던 스승 박 영감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선언과 함께 도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궁궐의 그릇을 관장하는 사홍원의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어명, 그리고 천한 노비 신분을 면천하여 양반의 지위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하루아침에 진흙 구덩이에서 구르던 노비가 나라 시를 하는 벼슬아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벼슬이나 비단 옷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저 덤덤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리는 임금에게 자신의 그릇은 임금님의 화려한 수라상에 오르기에는 너무 투박하고 거친 물건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손은 매끄러운 비단을 만지기보다 까칠한 흙과 거친 나무를 만지는 데 익숙하며 자신의 그릇은 가난한 서민들의 보리밥을 담고 탁한 막걸리를 담아야 비로소 죗값을 하는 물건이라며 사양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보다는 비바람이 치는 산속 가마터가 자신에게는 더 어울리는 곳이라는 도리의 고백은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도리는 임금에게 한 가지 소원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계신 산속 가마터, 그 작고 허름한 터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세상에 오갈 데 없고 배고픈 아이들이 언제든 그곳을 찾아오면 그들이 흙을 만지며 밥이라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아주 작은 배려만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영달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청원에 임금은 깊이 감동하여 반드시 그리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도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다시 보찜을 맸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올 때와 똑같이 남루한 삼벗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의 무게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올 때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떠나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멸시하며 내쫓았던 세상이었지만 도리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평온했습니다.
가마테오로 돌아온 도리를 맞이한 것은 늙은 스승 박영감과 타오르는 가마 불뿐이었습니다. 스승은 벼슬도 마다하고 돌아온 제자를 타박하는 척했으나 그 눈가에는 제자에 대한 대견함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리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약속대로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아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하나둘 가마터로 모여들었습니다. 도리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는 법을 가르치며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늘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너희를 버려도 흙만큼은 너희를 차별하지 않고 품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은 도리의 투박한 손길과 따뜻한 흙의 감촉 속에서 치유받았고, 가마터는 단순한 작업장이 아닌 그들의 집이자 학교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박영감은 흙으로 돌아가 자연의 일부가 되었고, 혈기왕성했던 청년 도리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팩토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들은 비싼 값을 받는 명품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밥상 위에서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독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도리는 가마테오 마당 평상에 앉아 자신이 젊은 날 경합에서 빚었던 그 달 한가리를 하염없이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항아리는 주름진 노인의 손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여기저기 흠집도 났지만 그 안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빛은 세월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가 어우러져 고요한 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곁에 앉아 스승의 어깨를 주무르던 어린 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시냐고. 도리는 아이의 질문에 허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가리키며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신은 다시 태어나도 흙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에 밟히는 흔한 흙이 되어도 좋다고. 그저 아무 말 없이 밟히다가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나면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밥을 담고 누군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으냐고.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삶보다 남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삶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을 흙을 통해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시선은 항아리에 머물렀다가 밤하늘의 달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거친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천한 노비로 태어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았으나 결국은 흙으로 사람의 마음을 빚어낸 뜨겁고도 아름다웠던 인생. 그는 자신의 삶이 참으로 괜찮은 삶이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조용히 아주 편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터의 불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도리의 이야기는 저 하늘의 달빛처럼 그리고 땅의 흙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며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